조항무 N 통증, 통증 진료 시 해야 할 질문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통증분과 인증이 조항무입니다. 자, 저희 통증 진료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통증 진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증 진료 받으러 갈 때 어떤 사진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판독지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처방전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병 이름도 모르는 채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꽤 오시니까. 근데 정확하게 내 병 이름을 알고 계셔야지 그래도 이제 더 정확한 진료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하긴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인의 결과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병원에서도 검사를 했으면은 저는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통증 진료를 할 때는, 치료를 할 때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를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할 때마다 이거 스테로이드 주사 아니에요? 뼈 주사 아니에요? 뼈가 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 가서 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요 질문들을 좀 적어서 가시든지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 설명을 해주시면은 보통은 내 병명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에는 여쭤봐야죠. 내 병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 검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어떤 사진을 찍었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고 여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안 해주시면 또 여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처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해주실 텐데 혹시나 설명을 안 해주시면은 이 약은 어떤 약인지 한번 여쭤주시고요.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사인지, 신경차단술인지, 아니면 관절 주사인지, 재생 주사인지, 플로로 주사인지, 여러 가지 주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사인지를 여쭤보셔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여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좀 상태가 심각하면은 수술을 권유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수술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말씀드릴게요. 내 병명이 무엇입니까? 내 병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적어도 내 병명이 무엇인지는 아셔야죠. 그래서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통증질환 같은 경우에는 병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병이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뭐 한 75세만 지나도 디스크 탈출증 하나만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어요. 디스크 탈출증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관절염, 후관절염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근근막 통증 증후군도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허리에 병이 4개가 동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병명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문제가 한 군데인지 여러 군데인지, 병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고, 특히나 영상검사 사진을 찍으셨을 때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한 군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군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디스크도 튀어나와 있고 협착증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이제 대부분은 설명해 주실 테지만 혹시나 이제 설명을 안 해주시고 넘어간다면은 지난번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고 여쭈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MRI라든지 또 뭐 다른 영상 검사들도 있겠습니다. 지금 MRI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여기만 봐도 지금 4번, 5번, 5번, 1번 디스크가 두 군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증인데, 그러면은 디스크가 한 군데
라고 보통은 알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같은 디스크라 하더라도 문제가 한 군데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하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혈액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통증 영역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내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혈액 검사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왕 혈액 검사를 하는 김에 이제 내 당이 얼마예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 되게 많은데요. 저는 뭐 당뇨가 있는 분들 아니면은 당 검사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 내과 의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의사는 통증에 관련된 혈액 검사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검진차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완전 오산이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건강검진 혈액 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통증 계열 이제 의사라고 하더라도 또 보는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게 뭐 조금씩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를 2번 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깊게 찌르는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실은 피가 좀 묽거나 지혈이 좀 덜 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혈이 안 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뭐 지혈이 안 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심장약 스텐트를 박으셨다든지 뇌졸중 때문에 이제 항응고제를 평소에 드셔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혈액을 묽게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항응고제를 드셔가지고 혈액을 묽게 유지하는 상태로 사셔야지 혈관 건강에 훨씬 좋은 거는 맞는데 그렇게 묽은 혈액이 있는 상태에서 굵은 바늘이 몸 깊게 들어가면은 안쪽에서 지혈이 안 되면 그거는 큰일이 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안쪽에서 지혈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떡이 생기면은 거기에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눌러 가지고 마비를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통증의학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얼마나 묽은지 피 안에 혹시 균이 있는지 요런 이제 검사 수치들을 추가적으로 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수치를 보는 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저께 혈액 뽑았는데 왜 오늘 또 뽑아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환자분께서 이제 혈액을 2번 뽑으셔야 되니까 불편을 하신 것은 맞으나 사실은 이제 의료 행위라는 것은 안전이 일단은 최우선이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약을 먹고 있으면 어떤 약인지를 아시는 게 제일 좋고 혹시 환자분께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내 약을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처방전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혈압약 먹고 있어요. 뭐 하얀색 동그란 알약이에요. 이러면은 의사분들이 알 것 같죠? 전혀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하얀색 동그란 알약이 수천 가지가 넘을 건데 어떻게 압니까? 의사들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약의 처방전은 들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약을 먹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통증 의사분께서 처방을 하신 약도 이제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건데 혹시나 설명을 안 해주신다면은 그러면 이 약이 어떤 약인가요? 하고 이제 여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약의 종류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저희 통증 약을 타셔가지고 이제 약국을 가셨는데 약사님께서 항경련제가 들어있습니다. 항우울제가 들어있습니다. 하시는 경우 왕왕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은 요런 설명을 미리 듣지 않고 약국에 가신 경우에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나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갔는데 웬 갑자기 항우울제래? 이렇게 깜짝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약들이 항경련제하고 항우울제로 최초에 개발된 건 맞는데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 그 통증이 전달되는 신호를 억제를 하더라. 그래서 통증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통증 전달 신호를 억제시켜가지고 통증 질환에도 효과가 상당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항경련제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항우울제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요즘에는 통증 영역에서 열심히 쓰고 있는 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항경련제, 항우울제라고 한다고 놀라시지 마십시오.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 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모든 부작용을 원론적으로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3분 진료잖아요. 예. 3분 진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준비해놨는데 당장은 안 보이네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쓰고 있는 프레가발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항경련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인데 그 약에 대해서 약전에서 뽑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약의 주요 부작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환자분 이 약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약의 부작용은 말초혈관 부종, 어지러움, 졸림, 운동실조, 구강 건조증, 떨림, 시야 흐림, 복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중요한 부작용만 말씀드렸는데도 무슨 랩을 하듯이 속사포처럼 다다다닥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똑같은 약의 주요 부작용 말고 그 다음에 마이너한 부작용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시작. 흉통, 부종, 신경백증, 현기증, 신경감인, 두통, 통증, 착란, 이상행복관, 운동실조, 비정상성 사고, 기억상실, 열, 불안, 이인증, 과다 근육 긴장증, 감각, 강태증, 혼미, 안면부종, 출혈반, 가려움증. 제가 11번까지 있는데 3번까지 밖에 얘기 안 했어요. 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3분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약 하나의 부작용을 다 설명드리기도 힘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지만은 현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부작용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집에 가셔서 약을 드셨는데 설명받지 못한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쭤보시면은 그 약 때문인지 아닌지를 또 말씀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주사 치료로 넘어가 볼게요. 주사 치료가 뭐 간단할 것 같지만은 되게 종류가 일단은 다양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어떤 주사를 맞으셨습니까? 하면은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9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부위와 위치와 가격을 제가 여쭈면서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제일 좋기는 하죠. 가끔 젊은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을 때 이게 신경주사인지 재생주사인지 관절주사인지 그리고 이제 신경차단술인지 아니면은 교감신경차단술인지 재생주사라면은 프롤로인지 콜라겐인지 연어주사인지 윤활주사인지 줄기세포인지 PRP인지 기억이 나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유추를 해가지고 어떤 주사를 언제쯤에 맞으셨구나 하고 이제 유추를 해가지고 저희 새로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 또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올해 최근 1년간 몇 번 정도 맞으셨는지 이거를 카운트 해주셔서 말씀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으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내가 스테로이드를 최근 1년간 몇 번 정도 맞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제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뼈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신경 차단술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스테로이드 들어가요? 저는 스테로이드 안 맞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공포가 굉장히 많은데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너무 남용이 되어 가지고 좀 부작용이 횡행하던 시절은 제가 학생 때였을 거예요. 그게 15년도 넘었거든요. 예, 거의 한 18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남용을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카운트를 해가지고 학회들에서 이제 그 권장을 하는 횟수들이 있거든요. 그 횟수 안으로 당연히 안전하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대신에 이제 여기도 주사 맞으시고 저 병원에서도 주사 맞으셨는데 이 병원에서 주사 맞은 걸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시면은 얘기를 안 하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스테로이드 주사 안 맞으셨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또 스테로이드를 또 들이다 보면은 그 권장 개수를 넘어서는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일부러 숨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는 말고 정확하게 다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효과는 확실해요. 왜냐면은 이제 강력한 항염증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무릎 관절염에서 예를 들었는데 이 미국 류마티스 학회나 그 다음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를 보면은 초록색으로 강력하게 공고가 되고 있어요. 효과 하나는 확실하답니다. 그리고 척추 협착증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경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고 지금 난장판이 된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주사를 해드리면 일단은 염증이 좀 가라앉고 붓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훨씬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의 선생님들은 안전하게 쓰고 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셨으면은 그것을 이제 새로운 병원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뼈주사의 진실이라는 방송을 제가 2026년에 의학 채널 비욘디에 한번 방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이제 권유를 받으셨으면은 수술은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설명을 들으실 거지만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척추 관절 수술을 이제 만약에 권유를 받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척추 관절 수술 받을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방송도 2026년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방송과 그리고 관련된 비욘디 풀버전 방송이 생기면은 바로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